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것도 사치인가요? 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납니다. 청년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화려한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은 타격을 입고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워진 현실의 청년들이 바로 대학로 등지에서 활동했던 연극인, 개그맨, 음악인 등 청년 문화예술인들입니다. 그분들의 이 고충을 듣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또 제시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청년 문화예술인들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세봉 배우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권세봉 배우님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하셨고요. 뮤지컬과 연극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최동균 배우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그 유명한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셨고요. 역시나 많은 연극에 출연하고 계십니다. 또 드라마 보조 작가와 연극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준현 작가님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이쪽에 있습니다. 또 MBC 개그맨으로 개그 투나잇 외 다수의 코미디 프로에 출연한 저도 죄송하지만 이름은 가물가물했는데 얼굴 보니까 딱 기억났던 우리 개그맨 신동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네. 그리고 SBS 개그맨으로 SBS 연예대상 코미디 신인상 출신의 정민규 개그맨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예술 광고를 전공하고요. 광고회사 인턴 경험이 있는 광고기획자 꿈나무 전지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또 인디밴드 같은 경우도 공연이 축소되고 이제 레슨 같은 게 힘들어지면서 정말 음악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인디밴드 라꼬마의 보컬인 영림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앞에 계십니다. 앞자리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는데 문화예술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서 현재는 진로를 변경한 김지수님도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네. 먼저 이 청년 문화예술인들 만남, 이제 이분들의 자유로운 대화 듣기에 앞서서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간단한 모두 발언을 들어보고 청년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 6, 7년 전, 7, 8년 전에 했던 그 영화 세시봉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당시에 그 20대, 20살, 21살의 젊은 그 청년들이 이 무교동에 그 세시봉이라는 그 카페에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을 만들고 또 그것이 방송을 타고 그분들은 다 7순이 넘고 우리나라의 그 문화예술을 이끌어오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그 시절에는 청년이셨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굉장히 가난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야말로 출연료도 얼마 못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만든 지 얼마 안 된 그 동양방송 뭐 또 KBS 이런 데 나가서 국민들에게 그 새로운 이 포크 문화를 또 전해주시고 그것이 한국의 문화와 나아가서 경제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그건 돈으로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혼을 발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또 국민들이 20대 청년들의 그 영혼의 발산을 느끼고 거기서 기쁨을 얻었던 것이 이제 점점 소수의 그야말로 최고 인류 뭐 글로벌 이 스타들만 위주로 한 이런 식으로 좀 변해가면서 우리 많은 그 청년
문화 예술인들에게는 자신들을 알리고 또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방송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가수나 또 배우나 이런 탤런트를 지망하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더 많이 줄어들었고, 거기에다가 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런 집합 금지가 계속되면서 그야말로 이제는 어디 정말 절벽 가까이 다 이제 와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청년을 청년답게 가장 보여주는 것은 청년들이 노래하고 그림 그리고 춤추고 하는 이런 것에서 가장 청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 살려나가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로서 아주 튼튼한 이런 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문화 예술인들의 그야말로 보금자리인 이 대학로, 정말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대학로에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좀 듣고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이크를 우리 이준석 대표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참 그 대학을 한국에서 안 나와서 그런지 대학교 시절에 많은 추억이 한국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대학로와 관련된 추억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고등학교를 저 해화동 언덕 뒤에 기숙사학교를 다녔어가지고 이곳이 제 고등학교 시절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참 다른 고등학생들과 다르게 제가 놀이터로 삼았던 곳은 소극장들이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뭐 친구들끼리 관람할 수 있는 곳이었다면은 이미 아득하네요. 라이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누구나 다 봤을 것 같은 사비타 같은 것들, 저희가 참 고등학생 때부터 보면서 많은 추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방송 일을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결국 주목받는 예술인과 주목받지 못하는 예술인 간의 그 소득 격차라든지, 아니면 이 단순 소득 격차가 아니라 계속 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에까지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들어진 것에도 1차 원인이 있고,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수요를 추가로 발굴하는 노력을 정치인들이 더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온라인 상에서 어떤 드라마를 보고 플랫폼에 빠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것을 찾게 되고 그걸 시리즈적으로 이제 성공하는 것처럼 이 대학로나 아니면은 이 아주 인디 같은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도 이런 것에 매료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것이 승수 효과가 발생하고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뭐 바우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학령기의 친구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대학로라는 공간은 제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뒤로부터 제가 미국에 가서도 공연 같은 찾아다니게 되고 이렇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대한민국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부국 강병은 이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많은 나라들은 참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국방력도 강해지고, 그런데 예전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만들고 싶었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각 국가가 부국 강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선까지만 되면 만족한다. 하지만 김구 선생께서 오롯하게 원하는 것은 높은 문화의 창달에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 지위가 어느 정도 인정받을 때마다 문화적으로도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했던 문화의 수요를 넓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구는 이제 줄어드는 그런 과정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해외에서 널리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 국내 문화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가지고 노력했는데, 그게 이제서야 뭐 영화나 아니면은 넷플릭스에 올라가는 우리 드라마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합성이 높은 대중문화 위주로 형성되고 있지만은 반대로 진짜 열심히 노력한 우리 공연 예술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코로나가 풀리고 해외 관광객이 다시 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저는 이런 국내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이 또 주목받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고 우리 하나의 또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어떤 대한민국 알아가는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어려운 시기이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겠고요. 무엇보다 마중물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책적인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음향에 사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역시나 직격탄을 맞은 대학로 소극장을 장소로 정한 것이니만큼 음향상에 다소 문제가 있어도 기자님들 또 지켜보시는 분들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소극장 역시나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곳에서 청년문화예술인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소개해드린 청년문화예술인 분들 자유롭게 뭐 순서나 이런 것 전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만 준비해 와달라고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요. 뭐 먼저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8분 중에서는 신동수 개그맨님 여기서부터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이 꿈꾸는 것도 사치인가요?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와주신 문화예술인 분들의 분야가 다 틀려가지고 어차피 이제 저는 이제 개그맨 입장에서 제 생각을 좀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MBC에 이제 입사해가지고 코미디 프로를 쭉 하다가 한 10년 전부터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코미디 프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저희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방송국에는 뭐 시사도 있어야 되고 교양도 있어야 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데 왜 코미디 프로만 빠져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지금도 궁금했고 대통령이 꼭 되셔서 MBC나 SBS에 지금 코미디 프로가 없는데 꼭 부활시켜 주시면 어떨까? 예, 그런 마음에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코미디 프로가 방송국에 없는 거에 대해서. 네네. 예, 그래서 마이크 좀. 예, 아무래도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또 KBS 같은 공영방송에서는 최근에 공영방송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KBS 사장님을 그때 뵙고 말씀드렸던 거는 저는 KBS가 시청률 경쟁을 하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기관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말 9시 뉴스 이후엔 저는 사극을 봤으면 좋겠다. 예. 그 많은 사극 배우분들 연기력도 출중하시고 그리고 사실 사극은 잘 만든 사극은 그 국가의 문화를 대표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인 KBS가 경영상의 이유를 문제로 그런 걸 하지 않고 중국 드라마를 사서 번역해서 튼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그런 걸 고쳐달라 말씀드렸는데 뭐 제 말은 들은 건 아니지만 KBS가 사극을 합니다. 이제 또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저는 KBS나 MBC 그러니까 사실 지상파 채널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굉장히 혜택을 받은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그 역할 또는 책무를 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 당연히 국민들이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코미디 같은 것들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SNL이라든지 여러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방송국이 어쨌든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플랫폼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정치에 있어가지고 정치 풍자가 굉장히 핫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드리는 순간 정권 차원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고 대중의 시선도 곱지 않았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의 그냥 장르를 제가 얘기하자면은 앞으로 희극인들이 이준석 갖고 패러디하는 것 평생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후보님도 동일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지금 우리 방송 편성의 가장 큰 문제가 코미디하고 사극이 없어진 건데 이게 국민을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국사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만은 사회생활을 하면은 바로 이 사극을 통해서 뭐 광개토대왕부터 조선왕조 500년으로 해서 그야말로 그 사료를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해서 또 우리 이걸 연기하는 분들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엄청난 또 투자가 들어가서 국민들이 이런 사극을 통해서 다시 역사 공부를 더 심화하게 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데 그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게 참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코미디는 이게 다 그 어떤 현실에 대한 풍자입니다. 이게 그 단순히 그냥 웃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아주 좀 권위주의가 아주 심하던 그런 정권에서는 뭐 그야말로 그 말초적인 정말 웃기기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 정치와 사회와 이런 그 소위 힘 있는 사람 기득권자에 대한 이런 풍자들이 많이 들어가야만 인기가 있고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인데 이 코미디 없애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저강도 독재 내지는 이 전체주의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방송 편성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 사극과 이런 코미디를 없애는 것 자체는 아마 정치 권력의 영향력 때문인 것 같고 그 영향력 행사를 안 하면 이런 그 생태계가 저절로 잘 퍼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개그맨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우분, 연극 생활하셨던 우리 최동균 배우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술 문화에 관련돼서 시간을 내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지금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방송이 시청률을 따진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교육방송에서 많이 몸을 담고 일을 했었는데 EBS 역시 시청률이 안 나오면 3개월, 6개월 단위로 프로그램을 없애고 애니메이션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많이들 다 인지하시고 계셔가지고 이 부분은 대표님이나 후보님께서 잘 고쳐 나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아까 윤 후보님께서도 그 세시봉 관련된 말씀하시고 라이어 관련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대공연들 빼고는 세시봉이나 라이어 그 소극장에 소외받는 사람들은 정말 기본 급여도 안 되는 돈을 받아가며 열정페이로 열심히들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도 무대에 설 곳이 없어서 아르바이트하고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았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공연들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아예 소극장의 공연들은 존연패도 있지 않을 정도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저희가 먼저 제안을 드리기 전에 두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문화예술계 쪽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었는지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노동 자체가 굉장히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 공연에 따라 가지고 팀이 결성되고 해체되는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안정성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사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일거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단가 같은 것도 오히려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문화예술인들이 제값을 맡을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노동 행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관청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특히 굉장히 이 갑을 관계보다도 더한 어떤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공연계에서는 저는 이런 고충 같은 것들을 얘기하기 어려운 환경일 것이다. 이랬을 때 누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공연에 대해 가지고는 관청이라는 곳에서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어떤 공연이 다 만료되게 되면은 그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수익 분배를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문화예술계에 있어가지고 아까 어려움에 있어가지고 다른 플랫폼들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소극장에 있었던 공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수익 창출의 가능성도 늘려가지고 결국에는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중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청소년기에 저희가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방향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문화예술의 관람자로서 이 맛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본인이 또 그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단체 활동을 통해가지고 어떤 협동심이라는 걸 기를 수 있게 하는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증대되면은 보편화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참 학교 내에서 수많은 자기 생각을 알리기 위해서 드라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한국에서 대학에도 그런 문화가 있곤 하지만은 경험해 볼 수 있는 환경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고 싶은, 이건 당대표의 생각입니다. 우리 후보님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와 이제 지방 정부가 그 역할을 좀 분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어쨌든 공간적인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방 정부가 문화예술인과 어떤 그 거의 뭐 한 몸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그 지방 정부도 일을 해나가는데 문화예술인들의 좀 도움을 많이 받고, 하여튼 자주 소통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뭘 도와주는 것이 이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가장 특화해서 좋은 건지를 찾도록 해서 그 정말 그 바람직한 지원 사례가 나올 때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거기서 쓴 비용을 전부 보전해주는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우처, 이거는 중앙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지금 프랑스가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문화예술 상품을 이제 구입했을 때는 그걸 연말에 소득세를 정산할 때 그거는 그 과표에서 제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자기가 그 연극, 영화, 공연, 이런 전시 이런 거를 봤을 때 거기에 상당한 돈을 썼으면은 그 돈은 그냥 필요 경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왜 가족 공제 하듯이 그래서 그냥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또 거기에 대한 이 공급이 원활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는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중앙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정책을 좀 다듬어 나가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이나 기초단체나 문화예술인과 더 가까워지고 더 소통을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그 행정의 격도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역에 무슨 이런 이런 상품 이 박람회 같은 걸 할 때 거기에 이 아트 페어가 또 끼워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를 올릴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자주 만나면 공무원들도 이 공연 전시 이런 걸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이런 영역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문화예술인과 또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더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또 그 직역을 더 확장해 나가고 이분들의 그 어떤 기회를 더 키워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받기 전에 하나 비밀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7일에 윤석열 후보님께서 직접 이 문화예술 정책은 청년 문화예술인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정책팀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으셔서요,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님과 또 청년본부가 이미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 윤석열 후보의 청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관심들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정책총괄본부와 함께 이 정책을 또 같이 의논하는 그런 팀들도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그맨분 또 배우분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이 인디밴드 라꼬마라는 인디밴드에서 보컬을 하고 있는 영림님, 혹시 이 음악하는 분들은
청년으로서 꿈꾸기 과연 쉬운 세상인지 얼마나 힘든 것들이 많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인디 밴드들도 역시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공연이 정말 한계도 있지 않은 상황에 처해서 힘든 상황을 겪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인디 밴드들이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되게 막막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또 케이블 방송에서 인디 밴드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데 많은 인디 밴드들이 고민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다 공연장이 없다, 공연할 곳이 없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계가 힘든 것보다 공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공연을 하고 싶어도 장소도 만만치 않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님 되신다면 예술인들을 위해서 특히 인디 밴드들은 정말 인디펜던트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 대한민국에 이런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이 예술 문화 발전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약속해 주실 거죠? 정부나 그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금 당장 쓰지 않는 그런 유휴지라든지 창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좋은 시설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전시장이나 공연장으로 또 연습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좀 많이 조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인디 밴드를 하고 계시는데 또 뭐 새로운 어떤 형태의 악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그걸 당장 뭐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그런 거 리스해 주는데도 마땅치 않을 텐데 그런 악기들을 좀 빌려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도 저희가 차분하게 만들어서 하여튼 뭐 이런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데 국가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개그맨, 연극 배우 또 인디 밴드 음악인의 이야기 들었으니까요. 드라마 보조 작가였던 글 쓰는 우리 청년 문화 예술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장준현 작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 장주현입니다. 그 두 분 회동하시는 거 보고 다시 만나셔서 너무 기쁜 마음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이제 영상물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영상물 보는데 이제 특정 연예인들이 이제 연예인들 나오면 되게 기분 좋게 보는데 이제 저는 정치 뉴스만 보다 보니까 전 두 분이 이제 저한테 연예인인 거죠. 이렇게 보게 되니 너무 기분 좋다는 말 인사로 해두고요. 저는 아까 그 제일 이제 걱정인 게 아까 이준석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발적인 그 청년 예술인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힘든 게 사실상 대관료가 제일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해요. 대관료 하루에 대관료만 해도 70만 원 정도 가량이 나오는데 그거를 공연 수입으로 충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진짜muy 높은 거죠. 첫 티켓 가격이 3만 원을 측정을 해도 이제 광고랑 홍보를 위해서 이제 반값 15,000원, 10,000원 이렇게 할인을 해도 사실상 그게 만석이 다 안 되는 게 조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대관료를 만약에 또 정부한테 부탁하기에는 또 사실상 이게 자유경제 시장을 좀 망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가오신다면 좀 편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가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에 관한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당연히 그런 부분은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늘려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또 서울의 이 대학로라는 공간에서 이것을 논하고 있긴 하지만은 지방자치단체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다 보면은 지방에선 이런 기회가 약하기 때문에 공용으로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용 공간은 얼마든지 제공할 테니 다만 또 이제 그 예술인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자체도 그 다음에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충분한 홍보 활동이나 이런 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수요가 생길 수 있게 하는 것 등 이런 게 있을 테고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서울에서는 공연을 하고 싶은 예술인들이 지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문화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없는 것 때문에 또 수요자들이 굉장히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이런 부분 미스매치를 좀 해결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자치제 선거도 같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어떤 지방자치제 선거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문화예술의 지방에까지의 어떤 확대. 아까 제가 해외로의 확장도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오페라 보러 KTX 타고 오시는 지방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 그리고 이 대학로 공연 보기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갔을 때 또 다른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또 다만 비용 구조화에서는 그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이 그런 기회를 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라마나 이런 쪽에 새로운 수요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그 아까 인디밴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제 권한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그 선거 캠프의 홍보본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우리 윤석열 후보의 그 선거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여의도 언저리에 있는 그 트로트 개사하시고 항상 그 모창 가수 비슷한 분들이 항상 그런 음악을 만드셨다면은 이번에는 정말 오픈해놓고 저희가 작사 작곡 또는 작사 작곡의 뭐 번안의 리메이크에 어떤 방식을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윤석열 후보의 가치를 제일 살리고 그리고 말 그대로 평가는 대중이 합니다. 공정하게 유튜브에 올려놓고 거기서 가장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평가를 받은 노래와 공연 그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전국의 유세차에 틀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것이 저희가 정당으로서 의지를 보이는 것일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그 관행에 휩싸이지 않고 하다못해 정치권에서부터 아마 선거 때마다 가보시면은 저 정치인이라는 사람들 얼마나 상상력이 빈약하기에 맨날 트로트 개사해가지고 포크송 비슷하게 해서 윤석열 이거만 외치면서 하느냐 이런 생각했을 텐데 다 열어드릴 테니까요. 네. 뭐 그래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색 논란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서 참여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공정한 기회를 열 것이고 말 그대로 국민들이 한번 즐길 수 있는 판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다들. 하여튼 이 뭐 그 선거 홍보비라는 게 뭐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청년 문화 예술인들이 이 선거 그 홍보 그 활동에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한다면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제 산업에서는 스타트업이다 이제 또 중소기업이다 해서 정말 뭐 천문학적인 지원을 하는데 이 소위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이제 그야말로 뭐 글로벌한 아주 스타 그 뭐 문화예술인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기업으로 하면은 저 뭐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 소위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누구나 어디서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점점 그 지명도를 높여 나가고 이렇게 해가는 과정이 결국은 기업이 스타트업에서부터 또 중소기업, 강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이런 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런 그 산업 못지않게 다른 산업 못지않게 국가가 투자를 원래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투자하면 아까 오히려 자기 검열이라고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반한다는 생각까지 하시는데 사실은 이 초기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더구나 이 문화예술 분야는 그 자유시장 경제만 맡기기에 좀 부족한 점이 많은 데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정부가 일반 그 기업과 산업의 영역은 정부가 규제를 덜하고 공정한 어떤 그 경쟁의 그 룰만 만들어서 해주면 되는데 이 문화 콘텐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말 좋은 정책으로 그리고 뭐 돈을 막 지원해주는 이런 것보다 정말 제대로 클 수 있게 세심한 그 지원과 배려가 정말 필요한 이 영역이고 돈을 너무 아끼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이게 또 다른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 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네. 느끼고 계시겠지만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청년 문화 예술인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오늘 참석자 중에 가장 젊은 22살 전지현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예술대학에서 문화예술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광고 기획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나이대가 계속 청년 문화예술인으로 꿈을 꿀 수 있는지 없는지 참 많이 갈등하는 그 나이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지현님의 이야기 평소 생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예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22살 전지원이고요. 대통령 후보님께 정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이제 동기들, 후배들 그리고 선배님들이 이제 예술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보통 이제 취업을 하시곤 하는데 정말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학과를 재학 중에 이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보통 다른 학교로 아예 가버리곤 하거든요. 그런 현실들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고 TV를 틀면 요즘 방탄소년단이나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 저희 예술대학교 학생들은 보통 그 뒤에 있는 스태프 친구들인데 정작 주역들만 뉴스에 나오고 스태프들의 로고가 보이지 않을 때 좀 마음이 아프곤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님께서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런 주역들만 뉴스에 나온 것들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스태프분들도 뉴스에 좀 많이 나오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록버스터 많이 문화라고 뭐 우리가 외국에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행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게 소위 그 대기업화된 그런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정말 그 튼튼한 이런 기저층을 유지를 하고 또 이 다양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지 대기업화된 그런 블록버스터를 몇 개 생산하는 것만으로 그게 우리 문화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결국은 우리 그 청년 문화 예술인들의 그 다양한 그 개성과 그 역할을 정부가 좀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좀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시장에 맡기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네. 이건 교육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그냥 시장에 다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물론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 구도는 있는 것이지만 시장에만 맡길 수 없고 정부가 그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고 하는데 국가의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하고 또 청년들이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듯이 이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런 깊은 관심과 그런 좀 대규모 이런 투자가 꼭 필요한 데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니까 하여튼
우리 인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인식을 바꿔서 정부가 문화예술에 많은 돈을 써도 국민들한테 잘한다는 박수를 또 받을 수 있어야 정치인들은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도해 내겠습니다. 예, 문화예술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도 선거 때 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 동국대 연극 영화과를 졸업했는데 지금은 연극 영화가 아닌 다른 진로를 찾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인 이 김지수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 청년 문화예술인으로 계속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아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 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동국대를 입학한 소녀시대 유나의 동기 김지수라고 합니다. 제가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다가 떠올리니까 너무나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자랑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제 2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패배자나 실패자로 보는 그런 시선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현직의 종사자분들께 진짜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버티다 이제 제가 또 다른 이제 진로를 찾으면서 2번의 현타를 겪었습니다. 혹시 후보님 현타가 뭔지 알고 계실까요? 현자 타임이라고. 네네네. 제가 2번의 현타를 겪었는데요. 첫 번째 현타는 평생에 해온 전공을 버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현실에 나가서 느꼈을 때 첫 번째 현타가 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공감하실 텐데요. 평생 플룻을 불고 평생 발레를 하고 평생 그림을 그리셨던 분들이 이제 내가 또 다른 일을 찾으려고 했을 때 굉장히 그 길은 좁고 험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번째 현타는 제가 이제 예술대학을 졸업했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을 갚는데 현타가 세게 왔습니다. 예술대학은 보통 인문대학보다 등록금이 100만 원 정도 비싸요. 그거는 이제 실기비 명목으로 좀 비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갚아야 하나, 그리고 내가 이 100만 원을 진실되게 교육으로서 환원을 받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등록금 문제 이런 개선이 안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예술대학에 있어서는 또 등록금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졸업 작품을 준비하고 졸업 전시회를 준비하고 했을 때 이게 전부 개인 사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빚더미에 앉아서 시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계시는 예술 종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단 저 혼자만이 겪은 문제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서 우리 후보님의 애정 어린 시선이 좀 어루만져 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좌절감이라는 건 상상을 못합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분도 정말 검찰총장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현자 타임을 겪으신 다음에 지금 그 과정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정해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방금 제기해 주신 문제 중에서 실제 예술인들이 대학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교육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처럼 되는데 사실은 겪어보면 별거 아닌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비용이 과다하다면은 저희가 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저도 방송 활동을 많이 하면서 예능 PD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방송국에 있는 분들 학벌이 너무 좋아요. 예, 특히 지상파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 보면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분들은 그런 경쟁을 통해 공채 PD가 되어야지만 내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과정을 겪은 것이고, 반대로 지금 단계 예술인들은 재능을 바로 국민과 직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사회에서 고등교육이라는 건 어떻게 진화해야 되느냐, 그 고등교육이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돼서 오히려 비용으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아까 저희가 시장의 확대를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커리큘럼에도 그것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희극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당황스러운 것이 세계적으로 안 먹히는 콘텐츠가 개그입니다. 한국 사람은 다 웃는데 절대 동남아 가면 안 웃어요. 왜냐, 중간 과정에서 그 문화의 간극도 있는 것이고 번역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 해외 이제 그 방송 플랫폼 하시는 관계자분들, 한국 지사장과 얘기해 보면은 한국의 콘텐츠가 참 우수한데 그래서 그 회사는 번역에 굉장히 세심한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 그래가지고 번역에 대한 비용을 다른 플랫폼에 많이 들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예술의 여러 영역에서 그런 어떤 투자가 선행돼야 되는 것이고 커리큘럼에서도 애초에 뭐 희극인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연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애초에 그리고 작가분들도 그렇고 애초에 더 큰 시장을 타겟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뒷받침되면은 저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자금 문제 이런 것은 꼭 예술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금 보면은 사실 어떤 게 머리고 어떤 게 꼬리가 인지 모르는 상황. 공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수요를 느껴 가지고 고등교육을 받고 하는 것인데 거꾸로 고등교육에 그런 어떤 증서가 없으면은 사회에서 뭔가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저희가 다음 정부에서 꼭 분위기를 일신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과 알바와 그리고 꿈 사이에서 그리고 학업 사이에서 계속 치이다가 어느 것 하나 찾지 못하는 그런 청춘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저 대표님 말씀에 제가 하나만 좀 첨언을 하면 과거에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 복지 그러면은 소위 그 먹고 사는 어떤 기초 생활 이거를 보장하고 또 아플 때 최소한의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이제 이런 것만을 복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화 영역에도 이 복지라는 이제 개념이 필요합니다. 문화 복지. 그래서 국가가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 이 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야말로 정말 어떤 기본 문화 복지가 필요하지 않나. 다른 거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정부가 하여튼 그 막대한 이런 그 문화 수요를 먼저 만들어내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문화에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너무 그동안 안 썼습니다. 그래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이게 많이 쓰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다시 개그맨 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참가자 두 분이 남았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열띤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은데 SBS 연예대상 코미디 신인상을 받은 정민규 개그맨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제가 하고 싶던 질문을 동생님이 다 하고 싶고 대답도 좋은 대답도 답변도 잘 들어갔고 갑자기 마이크 받아서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여기를 딱 왔는데 이 장소에 왔는데 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9년도에 제가 여기서 공연을 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그때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소위 잘 나가시는 뭐 예술인 분들은 뭐 전문 예술인이라고 하고 또 힘든 예술인들은 생활형 예술인이라고 했을 때 이 생활형 예술인들이 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예술을 굉장히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조금 더 이제 좀 더 열심히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게 그 생활형 예술인들에 대한 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한 건데 그냥 이게 이제 뭐 가수분들은 저작권이 있잖아요. 본인이 만들면 저작권이 있는데 이거 저희 선후배들끼리 계속 오래된 얘기인데 개그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유행어 하나 만들면 어떤 광고나 이런 데 써도 저희가 왜 저희 거를 쓰세요라는 말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렇게 좀 시간이 되시면은 뭐 개그맨들의 그런 저작권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얘기도 좀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대학로 연극 배우분으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권세봉 배우님. 네, 오나의 귀신님 외 다수의 드라마, 뮤지컬, 연극에 출연하셨는데요. 권세봉 배우님의 신님은 네. 편집당해서 안 나와서 그랬어요? 네.
하필 왜 그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주신 대표작 중에 제일 유명한 드라마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뒷모습만 나와서 저희 네. 엄마만 알아보는 본의 비운을 아니게 갖고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우리 권세봉 배우님 참 그러니까 그런 단역 등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배우님인데 여러 고충 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 많은 얘기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지극히 연극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원래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연극제라는 이 연극 누가 연기 잘하냐, 누가 우리도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붙는 그런 연극제가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제 연기로 받은 게 아니라 저희 작품이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한 겁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건 우물안이 아니라 화장실에 있는 세숫대에서 놀고 있는 거구나. 거기서 근데 그 이후로도 저는 연극제에 많이 참여하고 많은 상을 받았는데 점점 거기에 대해서 한멸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극을 안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했던 거고요. 우리 대통령님이 되시면 우리 지금 원조 오디션 프로그램 연극제에 대해서 뭐 과감한 투자보다는 정확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 좀 국민들이 그 연극제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았으면 정말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정말 대통령이 오셔서 그렇게 또 연극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극히 연극적으로. 제가 94년에 대구지검에 이제 초임으로 발령을 받아 갔는데 그 대학의 후배 한 5년 후배가 뭐 연극을 하러 온다고 그 자기 팀들 밥이나 한번 불고기나 한번 사달라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하고 둘이 이제 갔는데 저도 뭐 바빠서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만은 당시에 연극하는 극장이 없더라고요. 대구 같은 그 대도시가. 그래서 공회당에서 하더라고요, 연극을.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2년을 근무하고 떠나서 96년에 떠나서 2009년에 이제 부장으로 승진해서 다시 이제 갔더니 이번에는 대구에 뮤지컬 붐이 불어가지고 뮤지컬 극장도 생기고 또 연말에 그 송년회를 그래도 그 대구 시내에서 좀 그 나름 좀 행세하신다는 분들은 그 전에는 이제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면서 송년회를 했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부부 동반으로 가서 뮤지컬 보는 거로 이렇게 바뀌었더군요. 전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문화예술을 키우는 것이고 지금 아까 대통령 그 작품상을 받았는데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게 그냥 그 행사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의 많은 그 국민들 그리고 또 무슨 지식인 그 사회 또 뭐 기업인들 이런 분들도 이런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그 사교 모임을 하고 이럴 때도 이런 대학로의 그 동숭로의 작은 극장에 많은 돈을 주고 앉아가지고 이런데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한 30만 원, 50만 원을 주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기획한 이런 연극을 보고 뮤지컬을 보는 것이 그게 이제 유행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돈 벌고 먹고 사는 데만 너무 몰입해 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청년 문화 예술인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희생을 많이 한 겁니다. 우리 사회 무관심 속에서. 근데 이거를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은 좀 생각 있는 정부가 이것을 해내야 되고 결국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그 소위 마중물 역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 정부의 이런 문화예술 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의 말씀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간담회 참석자는 아니지만 이분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님에게 카톡을 보내서 오늘 나 꼭 오고 싶다, 이야기하게 해달라 카톡을 저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름도 모르고 무슨 이야기 하실지도 뭐 전혀 모르고 청년 문화예술인지도 모르지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너무 간절한 눈빛을 계속 보내셔가지고요. 네.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2010년부터 대학로에서 이제 연극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로맨틱 코미디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윤후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든 아마 청년 예술가 분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활동 기반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정말 우리가 활동을 해서 그리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국가가 제공을 해주는 것이 정말 청년 예술가 분들이 더 원하는 바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은 그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활동 기반을 좀 지원해 주시는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연극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드리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까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배우라는 직업이 상당히 수직적인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습니다. 저도 10년이 조금 넘게 배우 생활을 하면서 한 달이 넘게 연습을 하고 갑자기 잘린 적도 있고 또 여기 뭐 배우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이거 용어 중에 10-10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습을 해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페이를 받지 않고 이게 너무 당연하게 계약서에도 뭐 이런 연습 페이에 대한 비용이 있지 않고 또 심지어 제가 2010년도 입봉을 했을 때 당시에 배우 페이와 지금 현재 제가 올해 상반기에 출연했던 배우 페이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는 뭐 아르바이트를 할 때 받는 비용이 우리가 기초 그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이 대학로 배우들은 그런 물가 상승률에 정말 반영받지 않는 그대로의 페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우리 배우분들 오늘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연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저와 저희 동료들은 지금 오늘 8시에 공연을 하겠지만 공연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배달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극인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안 들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것 같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셨는데요. 네, 저도 이제 음대 나왔는데 어릴 때 악기 사는 게 정말 힘들었던 고민이었는데 윤석열 후보님 오늘 악기 리스제 이런 거 고민해 보겠다는 이야기들 오늘 문화예술인 분들에게 해주신 답변들이 청년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의 청년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님과 이준석 대표님 오늘 어떤 소감을 받으셨는지 또 어떤 정책들로 대안을 만들어 가실지 짧게 말씀 들어보고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님 말씀 한번 그럴까요? 네. 이준석 대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의 이야기 정치권에서 익히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제가 방송하면서 목도했던 것도 있고 그러면서 항상 분개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꼭 차기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가 하나씩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이 집권에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메디치 가문의 역할이 컸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언젠가는 그 정도로 문화예술인에게 감사를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과로서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인스타그램, 카톡 다 답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소통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말씀 주시면 또 또 후보님이 상의해가지고 또 정책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하고 오늘 아마 이 피와 살이 되는 간담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 더 나아진 위치에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문화예술 그 정책에 관해서 우리 월드컵에 브라질 선수들이 나가면은 세계 최고의 스타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에 뭐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선수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문화예술계도 튼튼한 이런 넓은 이런 선수층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각자 그 선수들을 알아보는 시장이 형성이 돼서 국민들이 문화적 어떤 수요를 충족하고 또 그 중에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또 브랜드가 나온다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국가가 지원 안 해도 벌써 전체 국가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아마 인정을 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또 우리가 수출 기업 지원해 주듯이 하면 되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런 튼튼한 선수층이 다양한 그 재능을 가진 이런 그 플레이어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작가님께서도 말씀드린 그 대관료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예술인 복지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각의 법을 피해 가지고 대관료는 이제 대관료 지원 사업을 해주고 건물주에게 대관료를 지원해 주면서 극단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내주는데 이걸 법을 피해 가지고 대관료는 대관료대로 올리고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고 이런 행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원 예술인들을 위해서 예술인 금액을 지원을 하는데 자 작년과 저번 달과 올해 수익 차이를 보겠다. 공연이 없어서 저번 달에는 아르바이트로 수익이 200만 원이 생겼는데 올해 지금 요번 달은 없네. 그럼 저번 달에는 많았으니까 요번 달에 없으니 넌 예술금 못 줘. 이렇게 책상 앞에서 계신 분들과 현장과의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현장과 그 지원 사업을 해주시는 분들 간에 감시 아닌 감시와 아니면 또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개선 아닌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가는데 우리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있죠. 이 문화 공정거래 그 규제기관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갑질의 횡포를 당하지 않도록 저는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꿈꾸는 것도 사치인가요? 윤석열 후보와 청년 문화 예술인들의 만남 간담회를 종료하겠고요.